네, 오늘은 옥저와 동해 그리고 삼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건데요. 먼저 옥저와 동해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철기 시대입니다. 철기 시대에는요,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 여러 나라들이 성장을 하였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철기 시대의 여러 나라들 중에서 지금 이제 부여와 고구려를 살펴보았고요. 이제 옥저동의 사만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옥저동의 사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옥저와 동해를 정리하기 전에 위치부터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도를 잠깐 보실게요. 자, 옥저하고 동해는 어디에 위치하느냐? 여기 여러분들 동해안 보이시죠? 네, 요 동해안 바로 이 해안선을 따라서 바로 여기 다하고라 여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대동강 보이시죠? 대동강이 있는 곳이 지금 북한이 있는 곳이거든요. 바로 평양이 있는 곳 북부지방이에요. 한강이 있는 곳이 중부지방이거든요. 그러면 다하고라는 위치상으로 봤을 때 북부지방임을 알 수가 있으시겠죠? 네, 바로 이 옥저가 어디냐? 이 다에 해당하는 게 바로 옥저고요. 그 다음 라에 해당하는 게 바로 동해입니다. 그래서 옥자하고 동해하고 위치는 이곳이고요. 옥자하고 동해 바로 위에 여기에 해당하는 나라가 고구려예요. 그래서 옥자하고 동해는 이 고구려의 압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옥자하고 동해의 여러 가지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위치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위치는 우리가 지도에서 살펴봤죠. 옥저, 동해 모두 다 어디에 위치한다? 둘 다 한반도 북부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반도 북부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선진 문화 수용이 늦었어요. 이 선진 문화 수용이 늦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늦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발전 속도도 늦겠죠. 보통 우리가 선진 문화라고 하면 이제 중국에서 오는 문물들을 말하는데요. 아무래도 옥자하고 동해는 너무 동쪽에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서쪽에 있는 중국으로 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육로를 가려면 부여나 고구려를 지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 해로로 가려고 한다면 산맥을 넘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고구려의 압력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 그래서 고구려의 압력도 많이 받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정치입니다. 우리가 정치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는 두 개로 나누었어요. 부여나 고구려는 왕이 존재하는 연맹왕국이었다면 우리 옥저 동해는요, 여전히 왕이 없고요. 군장이 다스리는 군장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에서 우리가 기억할 거 바로 군장 국가였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군장 국가라 무엇을 뜻하느냐? 왕이 존재하지 않았다. 누가 다스렸다? 군장이 다스렸다. 그럼 옥저에서는 이 군장을 뭐라고 불렀느냐? 자, 군장을 부르는 호칭, 즉 각 지역마다 자신의 지역의 지배자를 부르는 호칭은 조금씩 달랐거든요. 특히 군장을 옥저하고 동해에서는요, 읍군, 읍군 또는 삼노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읍군 또는 삼노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어디는 읍군이라 부르고 어디는 삼노라고 불렀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군장이 다스렸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 우리 경제를 살펴볼게요. 아무래도 옥저동이 둘 다 해안가다 보니까 둘 다 뭐가 많다? 해산물은 풍부합니다. 해산물. 그리고 옥저 같은 경우에는 해안에 좁은 평야가 있다 보니까 옥저는 농경도 발달했고요. 그리고 해산물도 풍부합니다. 해산물도 풍부하고요. 동해도 마찬가지로 해산물이 풍부했습니다. 해산물. 글씨가 글씨가 정말 여러분들 죄송해요. 글씨가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제가 이 전자칠판이나 이런 패드에 쓰는 글씨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해도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저는 이제 연필이나 볼펜으로 종이에 직접 이렇게 쓰는 게 익숙하고요.
왜 이렇게 수업을 할 때도 그 칠판에 분필로 이렇게 필기를 하는 게 익숙한데 요즘은 전자칠판이 많잖아요. 근데 글씨가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글씨가 안 나타나요. 시대가 바뀌고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수업 도구가 다양해지고 변화를 하면 거기 익숙해져야 되는데 참 저는 익숙해지지가 않네요. 정말. 정말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옥자하고 동해는 뭐를 볼 거냐면 이제 경제는 둘 다 바닷가 쪽이니까 해산물이 풍부해요. 그런데 특산물을 잠깐 보려고 해요. 특산품을. 네, 각 지역에 우리 특산품이 있어요. 옥저 같은 경우에는 특산물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아무래도 해안가니까 소금이나 네, 소금이나 어물이니까 물고기 같은 거 있죠. 네, 이런 것 등등이 특산물로 있었고요. 동해 같은 경우에는요, 이 특산물이 조금 특이합니다. 네, 동해의 특산물로는 뭐가 있느냐? 이름이 특이해요. 여러분들 조금 기억하시면 좋아요. 단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단궁. 그리고 과하마라고 하는 게 있어요. 봐요, 글씨가. 큰일이다, 진짜. 네. 과하마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과하마. 네, 단궁 과하마.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반어피. 자, 이게 있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단궁은요, 여러분들. 단궁은 짧을 당. 그래서 활은 활인데 큰 활이 아니고 여러분들 작은 활을 뜻해요. 우리가 활과 화살이 있잖아요. 아주 작은 활을 말합니다. 과하마는요, 마가 말맞자거든요. 말은 말인데 과일나무,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사과나무 밑을 지나갈 만큼 작은 말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과하마는요, 여러분들 아주 작은 말을 뜻합니다. 작은 말. 그리고 반어피는 뭐냐면 바다표범 가죽이에요. 저희가 지금은 아닌데 예전 동해안 쪽에는요, 이 바다표범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멸종이 되었죠. 네. 특히 동해는 이런 특산품이 있었어요. 그리고 동해 같은 경우에는 또 방직 기술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직 기술. 우리가 방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직무를 짜는 거죠. 옷값을 짜는 건데 이런 방직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뭐 명주나 네, 명주면 비단 네, 또는 이런 삼배 같은 이런 옷감을 많이 이런 직무를 짜는 기술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래도 이제 고구려에 압력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옥저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가 위치상 아주 가까워요. 바로 고구려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럼 이런 소금이나 어물 같은 것들을 뭐에 고구려에 많이 바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옥저하고 동해의 네, 사회 풍습으로 갈 거예요. 자, 우리 사회 풍습 볼 건데 페이지를 잠깐 바꿔야 되니까 위에 한 번 더 적을게요. 네, 여기는 옥저, 이쪽에 동해라고 해서 나누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는 이제 사회풍습이에요. 사회풍습은 아무래도 중요한 파트가 좀 많아요, 여러분들. 네, 네, 초점이 맞죠? 네. 자, 먼저 혼인풍습부터 살펴볼게요. 혼인풍습. 옥저는 뭐라고 불리는 혼인풍습이 있었느냐? 특이합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민며느리제라고 하는 네, 혼인풍습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미리 이제 어, 아이들을 미리 정혼을 해요. 이제 결혼 약속을 하는 거죠. 결혼 약속을 하면은 보통은 이제 성장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자, 결혼할 여자와 남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이제 여자아이가 자기가 신랑이 될 남자 집에 가서 생활을 해요. 언제냐? 한 10살 전후에 10살쯤 되면 이제 여자아이가 남자 집으로 갑니다. 자기 신랑 될 집으로 가요. 그러면 그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돌아와요. 뭐가 되면 성인이 되면 돌아옵니다.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 남자 집에서 여자 집에 많은 예물을 줘요. 예물을 주고 정식으로 혼인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하면 여자가 남자 집으로 이제 시집을 가잖아요. 그러면 여자 집은 노동력이 마이너스 1이 돼요. 근데 남자 집은 노동력이 플러스 1이 되죠. 그럼 여자 집이 손해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개념이다라고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자가 남자 집에 가서 이제 생활을 하죠. 그러면 이제 남자 집에 노동력이 플러스 1이 돼요. 그러다 이제 성인이 돼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이 남자 집에 노동력 플러스 1이 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남자 집에서 많은 예물을 주고 정식으로 혼인을 청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민며느리제라고 부르는데요. 이 민며느리제 말고 우리 부여에도 혼인 풍습이 하나 있었죠. 여러분들 요거는 참고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부여가 아니고 고구려예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네, 고구려입니다. 네. 고구려 같은 경우에 우리가 혼인풍습으로 서옥제라고 있었어요. 기억을 하시나요? 네, 고구려의 서옥제. 그 다음에 바로 이 옥저의 민며느리제. 자, 둘 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실은 이런 혼인풍습은요, 뭐다? 바로 이 노동력을 중시하는 노동력에 대한 어떤 보상의 개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력을 상당히 중요시하였음을 알려주는 제도가 바로 이 당시의 혼인 제도였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동예는 어떤 혼인 풍습이 있느냐? 동예는요, 족외혼이라고 하는 혼인 풍습이 있었어요. 족외혼은요, 부족 외가 바깥자예요. 즉 뭐냐? 같은 부족이 아니라 자기 부족 외의 사람과 혼인한다. 즉 같은 씨족끼리는 혼인하지 않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 부족 외 바깥 다른 부족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는 거죠. 이게 동예의 혼인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부족 외와 바깥 외와 혼인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혼인 풍습이 있었고요. 그다음 옥저의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장례 풍습을 살펴볼게요. 옥저의 장례 풍습으로는 가족 공동 무덤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시죠? 네. 가족을 공동으로 묻어요. 아이고. 말과 글이 말은 빠른데 글이 자꾸 늦어요. 네. 제가 필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늦네요. 네. 가족 공동 무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가족 중에 누군가 사망을 하게 되면 가묘를 해요.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한 곳에 묻어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묘를 해서 묻어두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시신이 이제 부패를 하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뼈만 남게 되잖아요. 그럼 그 뼈를 추려서 이제 같이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뼈를 추려서 함께 묻었습니다. 이게 가족 공동 무덤이었어요. 그 다음에 옥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의복이나 주거가 이런 것들이 이런 주거 등이 고구려와 비슷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네, 옷이나 집이 고구려와 비슷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은 이 옥저 사람들도 어디다 부여에서 나온 한 갈래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어요. 어, 어차피 여러분들 고구려도 부여 사람이 고구려를 세웠죠. 부여 사람이 고구려를 세웠고요. 그리고 이 부여 사람들 중에 일부가 고구려보다 더 남쪽으로 남하를 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남쪽으로 남하를 해서 이 옥저 지역에 이제 터를 잡았다면 아무래도 어, 고구려하고 옥저하고 여러 가지 문화 부분에 있어서 비슷하겠죠. 왜? 다 같은 부여의 전통을 가지고 왔을 테니까요.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동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독특한 풍습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좀 아셔야 되는데 책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책화가 무엇이냐? 부족의 경계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사유재산 보호를 위한 벌칙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부족의 어떤 부족 간의 경계가 있잖아요. 부족 영역. 네, 부족 경계를 만약에 내가 침범을 했어요. 침범을 했다면 나는 배상을 해야 됩니다. 뭘로? 소나 말이나 노비 등으로, 네, 노비 등으로 뭘 한다? 보상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책화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는 거냐면요. 어, 보통은 이제 보면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다 국가 단계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해는 아직도 이런 부족의 영역을 매우 존중하였다라는 이런 점에서 볼 때 아무래도 동해는 다른 주변 나라들보다는 여전히 혈연적 부족의 어떤 영역이 완전히 해체가 되지 않았고
강하게 존재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동해는 이제 혈연적 단위의 부족 체제가 남아 있음을 제가 이제 추론해 볼 수 있는 제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해는요, 제천 행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천 행사 같은 건 여러분들 좀 외워주시면 좋은데요. 동해 제천 행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무천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거는 10월에 열립니다. 무천은요, 하늘을 향해서 무용, 춤을 춘다는 거죠. 그래서 네, 하늘을 향해 춤을 춘다 이 뜻이에요. 하늘을 향해 뭐 한다? 춤춘다라는 뜻을 가진 제천 행사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옥저하고 동해는 둘 다 어디다? 한반도 북부 동해안에 위치해 있었다는 거, 그리고 고구려의 압력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정치에 있어서 여전히 뭐다? 군장 국가다. 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불리는? 읍군이나 삼노라고 불리는 군장들이 통치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둘 다 해산물이 풍부했는데 특히 특산물이 있어서 동해의 특산물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죠. 당궁, 작은 활, 과하마, 작은 말, 반어피, 바다표범 가죽. 그리고 방직 기술도 발달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제도에 있어서, 사회제도에 있어서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옥저 같은 경우에는 혼인풍습으로 민며느리제라는 게 있었다. 동네에는 족외혼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옥저는 장례 풍습으로 가족 공동무덤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옥저에서는 의복이나 주거 등이 고구려와 비슷하다는 것은 곧 어디다? 부여에서 나온 갈래라는 걸 추론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동네에서 특이한 거 바로 책화라는 거. 다른 부족의 경계, 부족 간의 경계를 뭐 할 때 침범하면 우리는 소, 말, 노비 등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였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천 행사로는 하늘에 춤춘다는 뜻을 가진 10월에 무천이 있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집터가 있어요. 여기서 잠깐 우리 동네의 집터를 잠깐 볼 건데요. 동네는 집터가 발견이 됐었어요. 동해의 집터가. 네. 근데 이 집터 모양이 동네는 어떤지 우리 그림으로 잠깐 가볼게요. 슈르륵 넘어갑니다. 네, 바로 여기가 보이시죠? 네, 이게 동해의 여자형 집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동해는요, 여러분들 집터가 발견이 됐어요. 어디서 발견됐느냐? 네, 강원도, 글씨가 또, 네, 강원도, 강릉에서 발견이 됐어요. 강원도 강릉에서 발견이 됐는데, 동해의 집터는요, 여자형도 있어요. 그런데 집터가 아무래도 이 집터 모양이 어떻냐면요. 집터 모양이 이렇게 여자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자, 여자 이렇게 생겼죠.